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대사증후군에서 남녀 특징과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심장대사증후군의 5가지 인자들에 대해서 남녀의 각각 특성과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심장대사증후군의 남녀 차이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사증후군 인자들은 동맥경화성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 이러한 질환들의 남녀 차이 및 특징, 그리고 대사증후군 인자들의 각각에 대한 남녀 차이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우리나라 남녀 사망 원인 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 공히 사망 원인 1순위는 모든 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성에서는 심장 질환하고 암하고 비교했을 때 남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심장 질환에 대한 사망 원인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까지 모두 합치면 점수가 한 123.2 정도 돼서 오히려 모든 암을 합친 사망 원인의 순위보다 스코어가 좀 더 높습니다. 여기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혈관 질환 이퀴벌런트하게 보기 때문에 당뇨병까지 모두 합친다면은 부동의 이 사망 원인의 1위는 심장, 뇌혈관, 고혈압성 질환이 여성에서는 1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암이 되겠고요.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모두 합쳐도 103.8 정도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병까지 합쳐도 120.7이 되어서 사실은 남자에 있어서의 부동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오히려 암이 되겠고, 여성에 있어서 심장, 뇌혈관 질환의 사망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여성에서의 사망 원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 내지는 지금 현재 질환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 40세 이상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역별, 나이별 어느 정도 배분을 하여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여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고, 타이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wareness of Cardiovascular Disease Among Korean Women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제 질문을 보시면 여성에서의 cause of death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넘버 원 cause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에 1순위는 여전히 캔서였습니다. 암이 압도적으로 60.6%에 해당되는 여성분들이 대답을 주셨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cardiovascular disease는 7.8, 7.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서도 본인이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로 했을 때에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사망 원인이 굉장히 수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있어서 가장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이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스트레스, 다음에 오스테오포로시스, 디멘치아, 오베시티 이런 것들을 주셨고, 여기에 이제 심장 질환이 한 5번째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는 사망 원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나이 들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under recognition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고,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implication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Heart Disease Fact Sheet 2020 대한심장학회에서 발간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남녀의 차이를 보고자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조 사망률이 되겠고, 어떠한 어저스트를 하지 않은 그냥 조 사망률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점점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 같은 경우에서는 심장 질환에 의해서 돌아가실 이 확률, 조 사망률이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떨어졌다가 같이 오히려 남자하고 한 2000년대쯤 되면 크로스를 합니다. 크로스를 해서 오히려 전체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여성에서 점점 최근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 질환별 조 사망률을 이제 또 이건 나누어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여성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세대 1980년대에는 심근경색이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라면은 2021년서부터 2018년 최근에는 거의 25%에 해당이 될 정도로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에서는 심근경색에 의해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심근경색은 굉장히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은 여성에 비해서 이러한 심근경색이 이제 유의하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있어서 전체 심장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심근경색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카미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 연구가 되겠는데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등록된 환자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남녀를 비교할 때 남자는 한 10,000명이 등록이 되었고 여성은 한 3,70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등록에 의한 남녀 비율이 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비율이 10대 4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등록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율로 우리나라의 남녀의 급성 심근경색의 비율이라기보다는 등록 내지는 이제 멀티 다기관이었기 때문에 지역별이라든지 병원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미인이 평균이 한 56세 정도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67세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0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발병하는 이제 호발 나이가 남자보다 한 10살 정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거는 어느 데이터를 보든지 여성에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한 10년쯤 뒤에 발병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모비디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퍼텐션이라든지 다이아비티스라든지 디슬리피디미아에 있어서 여성에 있어서 남자보다 이러한 동반 질환의 유병률이 더 훨씬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10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코모비디티도 이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있어서는 좀 더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고 코모비디티도 높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00년 초창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는 이러한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사실 좀 궁금했고 이런 것이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2002년서부터 2018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제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는 틀리게 AMI 코드를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이 환자들은 AMI 다이그노시스와 함께 카디악 엔자임 랩이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입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슈어런스 기준상 입원한 환자에서 AMI 코드가 붙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거의 확실한 AMI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1년 와시아웃 피리어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서 2018년 사이에 AMI로 입원한 환자에서 카디악 엔자임까지 모두 확인된 환자를 이제 분석을 하였고 여기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37만 6천 명 정도 되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25만 6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앞서 등록하고의 이제 비교를 보시면은 이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 환자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앞에는 10.4라면은 이때는 한 3대 2 정도의 이제 비율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한 환자와 안 한 환자를 이제 또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37만 명의 남자 환자 AMI를 입원한 환자에서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간 환자는 23만 명 정도 되고요. 여성에서는 25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밖에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23만 명 대 10만 명이기 때문에 얼추 또 다시
조금 더 줄어든 여성에서의 AMI 프레벌런스가 좀 낮게 측정이 되는 underestimation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게 AMI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의 환자들이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위한 프로세스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들의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앞선 환자의 데이터와 같이 남자의 미인은 62세 정도 되겠고 여자의 미인은 71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좀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미인이 그 앞선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여성에 있어서 남자보다 10년 뒤에 AMI의 프레벌런스가 있다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보시면은 60세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거의 85%, 여성의 85%에서는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AMI가 발병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반 질환에 있어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있어서 여전히 여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성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내지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AMI를 포함한 이러한 아테로스클레로틱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남자에 비해서 10년 뒤에 프레벌런스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 메노포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메노포즈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메노포즈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에스트로겐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프로텍션, 카디오바스큘러 프로텍션을 하던 역할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모든 가지고 있던 아테로스클레로틱 버든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질환이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남자보다 10년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질환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그 에릭 스터디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피메일과 화이트 메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을 이제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보시면 65에서 74 사이에 이렇게 heart attack이라든지 fetal coronary artery disease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발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5세에서 64세 즉 50대에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의 1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여성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1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50세 전후에서 이제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풀 브라운이 되면서 그 뒤로는 남자와 거의 같은 아테로스클레로틱 프로세스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크게 꺾이기 전에 요 앞부분이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얼추 약간 조금 꺾입니다. 즉 50세, 55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요때가 아까 말씀드린 메노포즈에 해당되는 피리어드가 되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들이 이제 나타나는 발현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풀 브라운이 되는데 여기도 한 10년 앞으로 가보면 여기서 살짝 꺾입니다. 즉 40대의 남성분들은 요때서부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40세 전후에 메타볼릭 신드롬의 피크를 치게 됩니다. 즉 혈압이 올라가다든지 아니면 abdominal obesity가 증가한다든지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디슬리피디미아가 생긴다든지 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이 40대 전후로 해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이러한 리스크 팩터들이 이제 생기가 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때서부터 관리가 굉장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발표된 메타볼릭 신드롬 팩트시트입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대, 30대 가면서 40대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의 프레벌런스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60대의 피크를 치게 되고 이 60대의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내지는 액 MI가 굉장히 많이 피크를 치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들을 보십시오. 여성 환자들은 거의 40대까지는 사실 메타볼릭 신드롬의 프레벌런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70대가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메타볼릭 신드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분들은 이렇게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머리 하여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는 그다음 리스크 팩터는 굉장히 중요한 각각의 비슷한 그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지만은 남자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어떻게 보면은 50대, 60대에 피크를 치는 그러한 나이가 되겠고 여성에 있어서는 70대 전후로 인해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이제 피크를 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볼릭 신드롬과 관련하여서 디스메타볼릭 컴포넌츠가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10년 앞서서 남자 같은 경우는 40세 전후,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은 이미 앞서서 레귤러한 스크리닝과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우리 이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들을 볼 때에 그러한 환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은 대표적으로 AH에서 얘기하기는 이제 이렇게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모킹과 하이 콜레스테롤, 하이 블러드 프레셔, 다이어비티스, 그다음에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오버웨이트라든지 언헬시 다이어트, 그리고 디프레션이나 아이솔레이션 같은 어떤 그 사이코틱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메타볼릭한 컴포넌트만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메타볼릭 컴포넌트가 합쳐져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로 이제 풀 브라운 하게 되는 그러한 팩터들을 모은 것이 이제 5가지가 되겠는데 그 이 5가지 중에 3가지를 갖고 있는 경우,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심장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환자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도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인트로덕션을 하셨을 텐데 복부 비만, 중성 지방의 증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공복 혈당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복부 비만 유병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남자에서 좀 더 프레벌런스가 높기는 합니다. 한 3명 중에 1명꼴로 이제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중성 지방 혈증 유병률은 남자에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이 40대, 50대 전후에 중성 남자에 있어서의 고중성 지방 혈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크를 치는 티피컬한 그런 파인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HDL이 이제 낮은 그런 거는 여성 환자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여성 환자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그러한 디슬리피디면 컴포넌트는 굉장히 여성의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유병률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은 남자에서 이제 더 프레벌런스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당 유병률에 있어서도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메타볼릭 신드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자분한테서 프레벌런스가 높고 여러 가지 각 컴포넌트도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남성분들의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유병률이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복부 비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타볼릭 신드롬의 근간이 되는 그 팩터,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복부 비만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연령별, 남녀로 이제 나누어서 허리둘레와 복부 비만의 비율을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30대입니다. 지금 초록색 부분은 거진 이제 정상 범위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되겠고요. 여기 브라운에서부터 이제 윗부분은 점점 이제 증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 이 복부 둘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0대에서부터 이제 이 크로스가 됩니다. 남성분들이 이제 점점 초록색이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대 전후에
메타볼릭 신드롬의 피크를 치는 그러한 나이가 되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린 컬러가 굉장히 많고요. 60대, 50에서 60대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복부 둘레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녀 환자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비세럴 에디포스 티슈와 카디오 메타볼릭 컴포넌트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리스크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했을 때 복부 비만이 비세럴 팻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녀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리스크를 어떻게 의미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근 이제 연구가 되겠는데요. 남녀 이제 비교를 하였고요. BMI, waist circumference, 그다음에 visceral adipose tissue를 쟀고, 그다음에 이거는 subcutaneous adipose tissue를 재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레이셔를 비교를 하였는데 파란색은 남자고 빨간색은 여자입니다. BMI와 waist circumference, BAT 모두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어스레이셔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BMI나 waist circumference보다 visceral adipose tissue에 있어서 굉장히 어스레이셔가 높습니다. 즉 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bdominal obesity를 얘기할 때 이제 그냥 대부분 둘레라든지 몸무게라든지 BMI,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visceral fat이 정말로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어스레이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잘 반영을 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메타볼릭 신드롬 내지는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파라미터들과의 상관관계를 본 것입니다. 역시나 이 파란색 부분 남성분들은 이 파라미터들, 오베시티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있어 그닥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세럴 에디포스 티슈가 굉장히 유의하게 어스레이셔를 높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오베시티의 파라미터 인디케이션보다는 비세럴 에디포스 티슈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오히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을 팔로우업을 하였을 때의 인시던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이 환자가 정말로 생겼느냐를 이 프리딕션 하는 인디케이션을 본 건데요. 다이아베티스, 하이퍼텐션, 로우 HDL, 다음에 하이퍼트라이글라이세리데미아에 대한 인시던스를 프리딕션하는 어즈레이셔를 봤을 때 남성들은 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비세럴 에디포스 티슈가 좀 더 그 프리딕션을 잘하고 있고 오즈레이션을 더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abdominal obesity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입니다. 이것은 CT인데요.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에 있어서는 circumferential 우리가 이 복부 비만이라고 해서 줄자로 배의 둘레를 재잖아요. 재면은 남자 이 여자 대비 똑같이 이제 둘레가 나와요. 둘레가 나오면은 이제 남자도 만약에 90, 여자도 90. 그러면 이 90이 똑같은 의미를 하냐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CT에서 보시면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큐테니어스 팻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세럴 팻은 이제 내장 지방이 되겠는데 이 안쪽에 있는 지방보다는 바깥에 있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서컴퍼런스를 얘기를 하더라도 여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장 지방량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적어요. 적으니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스터디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냥 웨이스트 서컴퍼런스보다는 실제로 이 안에 비세럴 팻은 적구나. 그럼 이 환자는 앞으로 메타볼릭 신드롬이 생기거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생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남자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배 안에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까맣게.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여자와 같이 90cm를 갖고 있더라도 내장 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고 남성분들은 사실은 circumference를 잴 때에 subcutaneous fat보다는 다 내장 지방입니다. 바깥에 뭐가 이렇게 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덜렁거리잖아요. 이렇게 찰찰거리면서 그러한 남자분들은 그런 fat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뻣뻣해요. 다 안에 들어있는 fat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 중년의 이 남성분들이 이 복부 비만, 배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스의 하이 리스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랩에서도 실제로 남녀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봤는데요. 여기 타이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visceral obesity, not central obesity입니다. 그냥 이렇게 배둘레 재서 잰 obesity가 아니라 실제로 CT에서 visceral fat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구분을 졌을 때의 카디악 리모델링,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비교를 한 환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 의심이 돼서 메타볼릭 신드롬 등록 연구에 해당이 되는 환자를 분석을 하여서 봤는데 역시 보시면은 센트럴 오베시티가 있고 이렇게 센트럴 오베시티만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없지만은 비세럴 오베시티가 있냐 없냐를 해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는 카디악 리모델링이 있는 환자는 비세럴 오베시티가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보였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세럴 팻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모든 환자를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 의심이 된다고 다 CT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CT를 찍을 수는 없는데 비세럴 팻 중에 하나가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심장 주위에 팻이 보이게 되는데 그 팻이 비세럴 팻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만약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것을 클루로 좀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주관적이거나 심장 초음파의 영상을 잘 얻어야 되는 약간의 그런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심장 바로 위에 이렇게 노랗게 팻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라크라인 이펙트로 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거나 인플라마토리 이러한 물질들을 바로 이제 시크레션을 하기 때문에 심장 마이오카디움과 코로너리 아터리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비세럴 팻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페리카디얼 팻, 에피카디얼 팻과 비세럴 앱도미널 팻,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로 이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에피카디얼, 페리카디얼 팻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본 건데요. 보시면은 비세럴 팻하고 페리카디얼 팻은 굉장히 좋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리카디얼 팻의 터셜이 나눈 것이고 그다음에 비세럴 팻에 이렇게 터셜로 나눈 것입니다. 즉 올라가면 비세럴 팻이 높은 환자가 많은 환자가 에피카디알 내지는 페리카디얼 팻이 높은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다이아베티스와 그다음에 임페어드 패스팅 글루코즈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텐션과 메타볼릭 신드롬을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 공이 비슷하게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게 실린 것인데 에피카디얼 팻 자체가 페이탈한 non-fatal한 코로너리 아터리 이벤트를 프리딕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에피카디얼 팻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큐뮬러티브한 프로바빌리티에 있어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심장 초음파에서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인데요. 파라스터널 롱엑시스 뷰에서 요 앞쪽 RV 앞쪽 부분과 그 다음에 숏엑시스 뷰에서도 역시 요 앞쪽 부분에 에피카디알 에디포스 티슈를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바깥쪽의 부분은 이쪽은 메디아스티널 팻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이 페리카디얼 팻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에피카디얼 팻 내지는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이제 이 관계가 있느냐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저희 그 여성심장질환 연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등록 연구입니다. 등록 연구에서 이 어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요. 남자하고 여자의 이 확인을 해 보시면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유의하게 있는 환자에서 남자와 여자 공히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에 있어서는 메노포즈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메노포즈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메노포즈, 프리메노포즈 환자에 있어서는 에피카디얼 팻이 뭐 증가되어 있든지 증가되어 있지 않든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 하지만은 포스트 메노포절 환자에 비해서는 에피카디얼 에디포스 티슈가 그렇게 증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메노포즈가 되면은 에피카디얼 팻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러한 포스트 메노포절 환자에 있어서는 더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환자일수록 코로너리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지질 혈증 중에 특히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의 컴포넌트인 중성 지방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이제 저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디슬리피데미아 팩트시트 2022가 되겠습니다. 하이퍼 LDL 콜레스테롤레미아를 보시면은 여성에 있어서 50세가 지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LDL 콜레스테롤은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타겟에 되는데, 여성에 있어서 50세가 넘어가면은 그 프레벌런스가 증가하게 되고 남자를 상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퍼 트라이글라이세리데미아에 되겠고,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이상 지질 혈증 컴포넌트가 되겠고, 30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 TG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50세가 지나면 TG가 이제 증가는 합니다. 이 40세 이전보다는 증가하지만은 이제 남성에서 좀 더 많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HDL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에서 이제 특징적인 그러한 디슬리피디미아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50세가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디슬리피디미아의 HDL이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HDL의 기본 그 컷오프를 40으로 남녀 똑같이 40으로 봤었습니다. 40으로 보니까 남자에 있어서 HDL이 낮은 게 좀 더 많이 눈에 띄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에 있어서 이제 로우 HDL이라고 할 때 저희가 50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50을 기준으로 디슬리피디미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에 있어서 디슬리피데미아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5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시면은 뭐 나이가 이 20대에서부터 굉장히 디슬리피디미아의 컴포넌트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로우 HDL에 해당이 되고, 로우 HDL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의 강력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러면은 이제 이 기준을 HDL을 40으로 했냐 50으로 했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성에 있어서 디슬리피디아면은 5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이제 남자를 따라잡기 시작을 하고요. 70세가 되면은 70%가 넘게 됩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이미 디슬리피디미아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이제 5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여자 환자분들이 디슬리피디미아로 이제 되게 되고, 그러면 이 환자들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환자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치료를 들어가면은 이제 메디컬 버든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이 많은 환자들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HDL이 50 미만인 기준으로 봤는데, HDL을 그러면 올릴 수 있는 치료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HDL이 치료의 목적이 아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팩트 시트의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고혈압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50세, 메노포즈 기준으로 봐서 50세 이전에는 고혈압의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적게 있습니다. 굉장히 낮으나 50세가 지나게 되면은
고혈압이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70세가 넘어가면은 남자를 상회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0세 이상 전체 유병률과 65세를 기준으로 본 건데요. 특히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추정 유병자가 남자를 상회하게 됩니다. 즉 65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65세 이상 고혈압 유병 환자 중에서 조절률입니다.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뭐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고혈압 치료를 잘 받고 인지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조절도 잘 된다라고 보는데 65세 이상을 보면은 여자가 굉장히 유병자 중에 조절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남자가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65세 이상에서 우리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도 생기고 특히 AMI 프레벌런스가 85%가 여성에서는 65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혈압 조절은 반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성 환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블러드 수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최근에 발표된 당뇨병 학회의 팩트시트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 팩트시트에서도 보시면은 남자에 있어서 당뇨병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프리다이아베티스 프리벌런스가 남성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높지만은 50세가 지나가게 되면은 여자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높게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 좀 더 많은 프리벌런스를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50세가 이제 넘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명은 프리다이아베티스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 인구입니다. 다이베티스로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역시나 50세가 넘어가면은 여성에 있어서 그 프레벌런스가 거의 3배 이상 뜨게 됩니다. 16%에서 거의 50%까지 당뇨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7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 여자가 굉장히 상회를 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크로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자와 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커모비디티에 대한 프레벌런스를 본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특히 50세가 넘어갈수록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코모비디티 내지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동반 질환이 굉장히 유의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면은 코모비디티가 약간 감소합니다. 예. 감소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남성분들이 임상에서도 많이 보시지만은 이제 나이를 드시면 몸무게가 빠집니다. 오히려. 예, 몸무게가 빠지게 되면서 디슬리피디아 컴포넌트나 오베시티 컴포넌트가 또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남성분에서는 50대 전후가 굉장히 중요한 40대, 50대 이렇게 프레벌런스가 높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50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이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메노포즈가 되겠는데 자연 폐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전후로 자연 폐경이 된다라고 보고 한 55세 되면은 이제 거진 이제 폐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이제 환자가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호르몬 테라피를 하고 있거나 특히 유방암을 가진 환자분들은 반대되는 안티 에스트로겐 테라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폐경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모셔널, 피지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생리를 안 해요. 끊겼어요라고 하고 조기 폐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폴리시스틱 오버리언 디지즈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월경이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에스트로겐의 레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early 40s, 40세 초기에 그냥 메노포즈가 되는 조기 폐경인 환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볼 때에 이 부분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확인을 하더라도 이분이 폐경기구나, 이 폐경 즈음이구나, 이 폐경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구나라고 한다면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하이 리스크 앤 리스크에 있는 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에스트로겐 디피션시가 있으면은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판크레아틱 베타셀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머슬에서의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이제 임페어먼트가 생기고 리버에서의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디슬리피디믹한 메타볼리즘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에디포스 티슈에서는 라이폴라이시스가 증가하게 되고 억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메타볼릭 신드롬의 백그라운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의 백그라운드가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데 여성에 있어서는 메노포즈 이후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에스트로겐 디피션시가 생기게 되면 메타볼릭 신드롬으로 디스메타볼릭 스테이터스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환자들을 좀 팔로우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바뀌나 이제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크로스 섹션입니다. 그냥 그 나이 때 봤더니 그렇더라. 그 나이 때 봤더니 이 나이 때 모은 환자들이 그렇더라 한데 실제로 같은 환자를 3년 동안 쭉 끌고 가면서 그 나이를 이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정말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평균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베이스라인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55세 전후의 환자, 남자, 여자, 55세 전후의 환자를 3년 뒤 58세가 되겠죠. 58세가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연자를 이제 쭉 해서 봤더니 웨이스트 서컴퍼런스입니다. 웨이스트 서컴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별반 차이는 없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늘었습니다. 유의하게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토탈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서도 여성이 이제 높은데요. 팔로우를 했더니 이제 더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메타볼릭 신드롬이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타틴 계통을 이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다만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토탈 콜레스테롤은 높습니다. T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베이스라인에 있어서는 남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40, 50대 중성지방 수치 남자 굉장히 높은데요.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니까 남자는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성에 있어서는 128에서 14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50에서 이제 중기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페리메노포잘 내지는 포스트 메노포절에 해당되는 여자 환자들에 있어서는 TG도 이제 같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들 에이지드 파퓰레이션에서 롱지티디널하게 팔로우업을 하였을 때에 앱 베이스라인에서는 남자가 훨씬 나쁜 메타볼릭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마이오카디얼 펑션도 나쁩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들 에이지드를 넘어가는 동안 50대, 60대 중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성에 있어서는 웨이스트 서컴퍼런스가 더 증가하게 되고 TG도 좀 더 증가하고 마이오카디얼 펑션도 더 나빠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에 있어서는 메노포즈 이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스크리닝도 잘 하시고 포커싱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머리하여 보면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심혈관 질환 위험에 대한 대사증후군 인자들의 변화의 단계와 남녀 간의 특징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에서는 대사증후군 인자들의 발병이 폐경후 50대, 60대 전후에 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남성에서는 40세 전후에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가장 피크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기를 고려한 규칙적인 검사나 스크리닝이 그리고 의료진이나 환자의 인지가 필요하고 그때에 적절하게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지만 대사증후군 발병 대략 10년 후에 심혈관 질환이 발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벤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만의 척도로 허리 둘레 체중뿐만 아니라 CT나 에코가 이제 된 환자라면은 내장 지방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대사 관련 심장 혈관 위험 정도를 이제 조금 더 보다 프리딕션 하고 그다음에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에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